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어린 시절에는 색안경을 끼지 않으니 금방 또래 친구들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세월이 한 해 두 해 흐를수록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레 어려워지더군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로 인해 멀어지는 관계도 꽤 많죠. 저 역시 이 갈등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연 덕에 갈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고부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때 그날을 떠올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의사입니다. 결혼 초기에만 해도 날이선 말투와 칼 같은 성격의 시어머니를 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연세에도 어찌나 앙칼지게 말을 하는지 아무도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대체로 수더분한 편이라 저와 잘 맞았던 건데 남편은 그저 시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았던 것뿐이었어요.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부부보다 딱 3년 먼저 결혼식을 올렸죠. 그래서 제게는 동서지간인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형님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잘해주셨어요. 이런 분과 동서지간이라면 참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로 저와 꽤 대화가 잘 통했죠. 하지만 저와 형님의 관계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좋아졌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인 시어머니의 등살에 저와 형님은 시집살이를 말도 못하게 당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시댁 집안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사람도 없었으니 모든 걸 시어머니가 쥐락펴락해댔어요. 시아버지가 계셨지만 저희 남편과 같이 수더분한 성격이시니 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드세서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하셨고요. 그 속에서 숨통이 조여오는 건 오롯이 저와 형님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그런지 자기들끼리는 크게 왈가불가 거리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먼저 만난 형님은 저보다도 많은 경험을 해보았으니 시어머니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제 주장이 강한 편이라 시어머니의 눈밖에 자주 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어요. 도가 지나친 시집살이를 시킬 때면 형님이 꼭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많이 옹호해주고 감싸줬어요. 제가 가족이 되기 전에는 형님은 늘 시키면 뭐든 해야 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이면 속이 너무 상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갈 만큼 속 시원한 적이 많다고 제 덕을 참 많이 본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서지간에 서로 힘이 되어 참 든든하고 좋았어요. 자주 형님과 비교를 하며 무시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형님은 제가 잘하는 것을 더욱 추켜 세워주며 제가 기죽지 않도록 해주었죠. 다른 사람들은 동서지간의 화합보다는 서로 경쟁하기 바쁘다고들 하던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가족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돈독해지는 저와 형님의 관계 덕에 함께 어디 나가면 자매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남편보다도 더 신임이 가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어요. 아마 형님이 없었다면 지금껏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악덕이 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나 형님이나 시어머니에게는 가짜는 상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 이렇게 나눠 비교를 해보아도 남편들이 저희보다 썩 잘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어렵다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라 결혼 정년기에 맞춰 평범히 가정을 꾸려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직업도 탄탄하시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아끼며 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내세요.
그런 저와는 달리 형님은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형님의 사정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아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어렸을 적 형님의 부모님은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도 힘들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날을 보낸다는 게 형님의 친정어머니에게는 더욱 버틸 수 없게 만든 이유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진 뒤 형님의 친정어머님은 집을 나가고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랑 방 한 칸이 있는 옥탑방에서 살아왔대요. 처음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작게 사업을 했었는데 성장세였던 회사에 위기가 생겨 부도가 나면서부터 힘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부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친정아버지가 스스로 희망을 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는 바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져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형님이 18살이 되던 해에 친정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형님은 공부에 대한 열정만으로 굳굳이 버텨 자신의 꿈을 이룬 대단한 사람입니다. 힘들게 살아온 형님의 과거를 어쩌다 저희 엄마도 알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엄마가 형님을 참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가엾고 대견해서 마음이 자꾸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데이트를 할 때면 꼭 형님께 연락해 셋이 함께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곤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와 엄마에게 늘 고마워했어요. 가족의 빈자리를 언제나 느꼈는데 저와 엄마 덕에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분이에요. 일 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독했죠. 몇 년 전부터는 자신의 병원을 꼭 차릴 거라는 광대한 꿈이 생겼던 시어머니. 끝내는 투자를 받아 8층짜리 병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말이에요. 가뜩이나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데 병원이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더 찌르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정가는 가족이었다면 너무도 축하할 일이었지만 끝없는 시집살이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이미 오만정이 떨어지느라 차마 축하해 줄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집안 사람 중 불편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유아 독존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인 시아버지까지도 깔보고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실질적인 위치가 시어머니가 가장 우세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아주버님 모두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면서 또 동시에 무서워했죠. 시어머니의 벌이도 직업도 시아버지보다 스스로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모 탓에 시아버지는 그런 시모의 언행들에 혀를 내둘렀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비율을 참 잘 맞췄는데 그건 무섭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능력이 있으니 시어머니께 잘 보이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두 형제가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구 끼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지만 재수가 없을 정도로 꼴 보기 싫었죠. 저만 느낀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형님과 얼마나 흉을 보며 이야기했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인지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인지 위치가 애매모호해 보일 정도였으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만무했어요. 사실 형님이랑은 남편들 흉보는 재미가 꽤 쏠쏠했어요. 친구나 남들에게 남편 욕을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와 같으니 조심하게 되는 게 당연하지만 유일하게 잘 통하면서 욕해도 마음 불편하지 않은 상대는 형님뿐이었죠. 하지만 남편들 흉보는 것보다도 더 저희 대화의 서두는 늘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를 보고 참 쉽지 않은 분이겠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괴로운 시집살이를 시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 초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예요. 저희 시댁은 신정 때도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런데 신정 이틀 전날 연말마다 바쁜 회사 탓에 며칠을 밤새가며 일을 해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업무적으로 마무리를 잘 끝내고 나니 긴장이 풀려 몸살 감기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근육통이 와 누워있는 자세를 조금 바꾸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까지 병가를 내고 쉬게 되었고요. 남편은 아픈 저에게 쉬라고 한 뒤 신정날 혼자 시댁으로 갔어요. 평소 일을 할 때 정신이 없으니 웬만한 것은 시아버지에게 연락하라던 시어머니였기에 시아버지께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했고요.
남편이 가기 전에 챙겨준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돌아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좀 붙이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려대서 잠에서 깨었고 저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다 잠긴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는데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를 빠질 수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살 감기가 와서 몸이 안 좋아서 차마 갈 수 없었어요. 회복되면 따로 찾아뵐게요. 회복되고 찾아오면 누가 널 반기기나 한다니? 그냥 감기 좀 온 거 가지고 엄살은? 여기서 바쁘게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어디 하나 아픈 곳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오기 싫은 핑계도 가지가지네 아주. 어머님, 너무하세요. 엄살이라니요. 이틀째 고열과 오한으로 회사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됐다. 변명 같은 거 듣기 싫어. 여기 감기 안 걸려본 사람 없다? 너처럼 유난 떠는 애는 또 처음 본다. 병원에 매일 오는 환자만 수십 명이지만 너처럼 엄살 심한 환자는 없어. 어떻게 된 애가 배우다만 티를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구나. 의사시면 몸살 감기로 오한까지 오는 건 얼마나 아픈 건지 잘 아실 거잖아요. 오늘은 도저히 찾아뵐 수 없을 만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서운하신 마음 이해하지만 이번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이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니까짓 게 뭔데 이해를 하네 마네야. 어쩜 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하니? 어떻게 이런 것이 며느리로 들어왔어? 됐다. 아프던지 말던지 너랑 통화하다가는 내가 혈압 올라 먼저 쓰러지겠어. 의사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아파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쏘아대고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한 달을 넘도록 시어머니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기념하는 날에 혼자 아프다는 핑계로 잘도 쉬었으니 한 달 동안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저녁을 챙겨드려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네가 지극히도 생각하지만 아파서 오지 못한 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여보라면서 저녁을 손수 챙겨달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마저 거절한다면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너무도 예상되었기에 저는 그냥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형님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시간이 될 때마다 시댁에 저녁상 차리는 절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번 병원 개업 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대망의 의사 시어머니의 병원이 개업하는 날 전부터 저와 형님을 들들 볶았거든요. 개업 축하 파티를 위해 준비해야 했는데 손님상을 차리는 준비를 저희더러 손수 차리라는 거예요. 둘 다 주부였다면 그래도 시어머니의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했겠죠. 단 한 번뿐인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와 형님 둘 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소수의 손님만 초대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찌어찌 해보겠지만 자그마치 초대 손님이 50명입니다.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가사도우미나 요리사를 쓰지 굳이 일하는 며느리들을 들들 못 볶아먹어 안달인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기 싫다고 해도 별 수 있나요? 힘없는 남편들도 무조건 자기 엄마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하니 저희는 빼도 박도 못하게 형님과 둘이 50인분의 초대상을 차리게 되었어요. 안 하고 싶어도 만약 안 한다고 시어머니에게 반발이라도 했다가는 후폭풍이 더 셀 것 같아 정말 울며 겨자 맞기를 준비했어요. 그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하니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고 직장을 퇴근한 후에 시작해서 한참 늦은 밤에야 끝나 몸이 축나더라고요. 개원 당일 새벽에는 형님은 코피까지 쏟았으니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개고생하며 간신히 50인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일하랴 초대상 준비하랴 열심히 했으니 시모가 칭찬해주겠지 하는 조금의 기대감은 있었어요. 평소 칭찬에 인색한 분이시기에 더욱 칭찬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칭찬은커녕 고생해서 준비한 상을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말을 하며 억지를 부리더군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딱 맞춰 준비가 끝나서 다행이네요. 음식이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끝났으면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이니까 너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렴.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네?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다락방에 올라가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라면 네 하고 들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 말이 토를 달아. 다락방에 올라가기 싫으면 파출부인 척하고 심부름이나 좀 하던가. 어머님, 저희가 왜 파출부 행세를 해요? 어머님 설마 손님들께 저희가 며느리라고 소개하기 창피하세요? 그럴 거면 애초에 요리사를 쓰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안 와봐도 되게 말이에요. 뭐야? 내가 왜 요리사를 쓰니? 부려먹을 사람이 둘이나 되는데. 이 돈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둘 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너희가 내 며느리라고 인사시킬 때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도대체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이제와 체면 타령하면서 모르쇠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집들은 의사 며느리를 보든가 사짜 직업 며느리들만 줄줄이 보는데 나만 거지 같은 것들을 며느리로 봤어? 그러니 너희들 내 손님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니? 보잘것없는 것들 떳떳하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의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좀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든가. 누구 얼굴에 먹칠하려고 나서기는. 결혼 후 수년간 들었던 시어머니의 18번지 레파토리는 변함없이 또 나오더군요.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는 저와 형님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결혼 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대놓고 무시를 하기도 했을 만큼요. 시어머니의 말끝에 제가 궁시렁대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몇 년째 듣는 말을 오늘도 또 듣는구나.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까지 못마땅해 하는 건지. 너 뭐라고 짓거렸어? 나 지금 무척 예민한 거 안 보여? 그렇잖아요. 남편이 의사인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변호사인 것도 아닌데 며느리더러 그런 직업을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건 너무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각자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근무하면 그게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걸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직업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얘 지금 뭐래니? 이거사, 나 예민한 거 뻔히 알고도 겁도 없이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들어?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가죽으로 받아줬으면 쥐죽은 듯이 시키는 거나 잘 들을 것이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고 그걸 본 형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저를 보호해주려고 시모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을 그렇게 하냐면서 의사라는 직업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말이에요. 시모는 그런 형님을 보고 둘 다 쌍으로 정신이 나갔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먹으로 무자비로 휘둘러댔어요. 시어머니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주체하지 못하고 손까지 덜덜 떨더라고요. 저와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찌검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를 종부리듯 부려먹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어머니에게 더는 수그리고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한 발 물러나면 시어머니는 분명 더 기고만장해져 저와 형님에게 못되게 굴 게 뻔했거든요. 그 꼴은 죽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누구 하나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시아버지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우리 세 여자를 황급히 말리더라고요. 어찌나 애걸복걸하며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시던지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화가 누그러졌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만심으로 무장한 시어머니와 함께 서느라 너무도 초라해져 버린 시아버지가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말싸움과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올렸던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진짜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100%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말림에 간신히 중재되었던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벨소리를 듣고 더 난리법석을 부렸어요. 아이, 뭘 가만히 서 있어. 빨리 다락방으로 끄지지 않고. 섭섭하네요. 꺼지라니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 본색을 온 천하에 다 알릴 건데 저희가 없으면 안 되죠. 얘 크네 너. 그렇게 두들겨졌는데 그따위 말이 나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서! 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싫다고 버티며 겁 아닌 겁박을 했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며 맞이했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인지 사람들이 집으로 물밀듯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자 얼굴이 새빨개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그 틈에 제일 먼저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시어머니가 90도로 꾸벅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인사를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있어 보였어요. 귀품 있고 돈도 많아 보이는 사모님이었죠. 딱 봐도 시모가 그분에게 깨갱하는 걸 보니 오늘 오는 손님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걸 저와 형님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형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주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손님이 왔으니 지금이 딱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밝히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극진히 모시는 그분이 갑자기 형님을 보고는 놀라 자빠지며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모든 사람이 의아했어요. 형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은 귀여우다시피 형님에게 와서는 형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고는 연신 눈물을 쏟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보고는 얼굴을 구겼어요. 자신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이 형님의 손을 잡으며 우는 모습에 상당히 이질적이게 느꼈던 거죠. 형님은 그 사모님과 높이를 맞추기에 쪼그려 앉았고 왜 그렇게 우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형님에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형님에게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거의 큰절을 올리다시피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옆에 같이 서 있던 저까지 덩달아 큰절을 받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어요. 형님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사모님을 일으켜 세워 도대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그제야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쁘게 잘 커주었구나. 엄마가 그렇게 너희를 두고 떠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엄마라니요. 저희 엄마는 이 반지는 내가 너를 낳고 네 친할머니에게 받은 반지야. 내가 집 떠날 때 이걸 두고 왔는데 이걸 네가 끼고 있잖니. 형님은 늘상 끼고 다닌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지는 시중에는 볼 수 없는 장미꽃 모양의 특이한 반지였어요. 한 번은 그 반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형님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친정엄마가 꼈던 반지이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 사모님은 형님이 낀 반지를 바로 알아보신 거였죠. 그제서야 형님 또한 초등학생 때 본인을 두고 떠난 친정엄마의 얼굴이 기억나는지 엄마가 맞다고 했어요. 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래서 떠난 뒤 처음에는 너희를 찾아가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찾을 때쯤엔 이미 그 집에서 이사를 가고 없더구나. 아무리 수소문해도 네 아빠 소식도 들리지 않아서 포기했었다. 미안해. 이 엄마가 면목이 없어. 엄마? 어떻게 이제야 만나?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아빠는 세상을 떠난 지 한참 됐어요. 조금만 더 빨리 찾아오지 얼마나 원망했다고요. 이 못난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구나. 형편이 좋아지면 너희를 데리고 오려고 했어. 그때까지만 네 아빠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구나.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됐어요. 그런데 네가 김 원장 집에는 왜 있는 거니? 도대체 어떤 인연이길래?
사모님이 형님의 친정엄마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사모님이 어떤 인연이냐고 물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불안해서는 아랫입술까지 물어뜯더라고요. 형님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말이라도 꺼낼까봐 얼른 말을 가로채 고부관계라며 어필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기가 차던지 저희가 창피하다고 그렇게 성화할 때는 언제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끼니 자신의 입으로 고부관계인을 밝히는 꼴이 황당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시어머니의 개업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어요. 형님과 사모님 덕에 다락방 신세는 면할 수 있었죠. 사모님은 형님이 계속 눈에 밟히는지 형님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시선이 머물렀어요. 시어머니는 사모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참 어이없던 것은 저희를 창피해하고 칭찬 한번 해본 적 없는 시무가 사모님께 형님의 칭찬을 늘어놓더라고요. 사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형님은 기가 차했어요. 그 꼴을 두고만 볼 수 없었는지 사모님과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이제야 들어본다면서 아까는 창피하니 다락방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제가 그렇게나 예뻐 보이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꽤 난감했습니다. 사모님은 형님의 말에 다락방에 숨어 있으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형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모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형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은 점점 험상궂은 표정으로 변해갔죠. 그렇게 사모님, 그러니까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를 남긴 채 형님과 저를 데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저희를 한사코 데려다주고 싶다는 형님의 친정어머니 의견에 저희는 차에 올라탔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로 인해 받았던 고충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간 당했던 시집살이도 저희가 의사나 사자 직업이 아니라 창피하다는 이야기도 개업날을 위해 저희를 들들 볶았던 것도 모두 다요. 저와 형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저희에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절대 가만히 둘 수 없다며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직접 혼쭐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형님의 친정어머니에게 깍듯했던 이유는 투자 지분의 대부분이 형님의 친정어머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유명 병원의 원장과 재혼하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 재혼 후 새 남편의 도움으로 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순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 의료업계에서는 남편보다 훨씬 유명 인사가 된 분이더라고요.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말씀하긴 했지만 어떻게 들어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께서 저희의 뒷배가 되어준다고 하니 너무도 든든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형님 친정어머니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투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 및 녹음까지 해두었던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리고 자신이 병원에 납품하기로 한 의료품까지 모두 취소해버렸죠. 이 소식에 시어머니는 형님의 친정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형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요. 형님이 알려준 바로는 처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이제 막 개원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기한이 걸리는 걸 알면서 왜 돌연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고 해요.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딸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사람을 종부리듯 대하는 인성에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먼저 대화로 풀자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법적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도발하지 말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 눈치 빠른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꿔 형님의 친정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고 성과도 없이 시어머니는 돌아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곧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투자금 회수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분을 믿고 투자했던 분들이 대다수였던 터라 관계가 깊은 투자자들은 모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시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에 대한 흉흉한 소문까지 점차 돌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장의 인성 문제가 논란이 되어 퍼지게 된 건데 병원을 개업한 지 딱 2주 만에 퍼진 소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투자금 회수를 하겠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투자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니 일이 손에 안 잡혔던 거겠죠.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진료를 강행한 시어머니는 정작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생긴 오진으로 인해 다툼이 생긴 것이 영상화되어 빠르게 퍼지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걸로 인해 2주 만에 손님이 뚝 끊겼고 다른 투자자들도 그 소식을 접한 뒤 더욱더 난리가 났던 것이었죠. 이미 병원 개업을 위해 대출까지 다 끌어다 쓴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마침 저도 함께 있어서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제발 친정어머니를 설득해달라며 애원했어요.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병원이 다 망하게 생겼다면서 자신이 그간 병원 개업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다 알지 않느냐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이 못되게 굴었던 지난 날을 잊으라면서 앞으로 절대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 말에 형님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 말을 믿을 것 같냐면서 말이죠. 형님은 병원 문제는 친정어머니와의 문제지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 그 독불장군 같던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불편하니 그만 가주라면서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아무 성과도 없이 추한 모습만 보인 채 돌아갔어요. 그리고 병원은 개업 몇 달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은 시어머니는 대출빚과 투자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또다시 형님의 친정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투자금이 아닌 일자리를 구걸했죠. 염치 없지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망해서 당장 사모님의 투자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빠르게 갚을 테니 예정을 생각해서 이번엔 내치지 말아주세요. 소식 접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쩌죠? 원장님께 어울리는 마땅한 자리가 없는데요.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돈만 좀 벌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 아무리 의사 면허증이 있다한들 누가 써주겠어요.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퍼졌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이곳저곳 부탁해본다고 한들 누가 써줄까요? 원장님 취직시켜주겠다고. 제가 아쉬운 소리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좋아요. 제가 일을 해야 돈을 갚을 수 있는걸요. 좋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든 괜찮다고 하셨으니 거절할 수는 없지요. 제가 알아봐준 일자리에 대해 불만 없이 열심히 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 당부하죠. 허튼맘 먹고 며느리들에게 화풀이 할 생각은 하지 마요. 며느리라고 하대하지 말고 중요한 손님처럼 챙기란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모님.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복수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진정한 복수였어요. 자존심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높게 치솟은 콧대를 단번에 무너뜨렸으니까요.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제안한 일자리는 바로 재혼 남편의 병원에 취직을 시켜주었어요. 그것도 청소부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청소부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어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못된 인성이 동종 어깨에 쫙 퍼져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도 그 어느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순백의 하얀 의사가운을 장롱에 처박아둔 채 병원에서 나눠주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집에서조차 하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가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들을 부러운 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청소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 모두에게 숨겼어요. 하지만 곧 탄로났죠.
형님의 친정어머니께서 시댁으로 직접 청소부 유니폼을 보내셨거든요. 네, 그날은 바로 저희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는 신정날이었어요. 한사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그래도 매번 챙겼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다며 저희에게 꼭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던 형님 덕에 속 시원한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았던 형님의 친정어머니는 직업에 끔을 나누던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인 날에 맞춰 퀵으로 유니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퀵의 정체가 유니폼인 것을 알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한참에 씩씩대던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간 시어머니는 형님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씩씩거렸냐는 듯 굽신대는 목소리로 유니폼을 잘 받았다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고 쌤통이던지 몇 년 동안 쌓인 앙금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 친정어머니 덕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직관만 했음에도 시어머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었어요. 청소부로 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죠. 그뿐이겠어요. 자신의 엄마를 존경하던 남편들도 시어머니의 처지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는 언제 무서워했냐는 듯이 태세를 전환해서 어찌나 시어머니에게 지적질을 해대던지 그간 쌓아왔던 불만을 쏟아내느라 바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형님에게 어찌나 잘하던지 형님 친정어머니 덕에 힘이 저희 쪽으로 쏠리자 금세 줄을 갈아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형님을 잘 둔 덕에 시어머니에게 복수도 하고 시집살이도 더 이상 안 당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저희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도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벌써 이 일이 2년이나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청소부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의사생활을 하겠다며 일을 가시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될 수나 있을련지도 말이에요. 저와 형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이가 좋습니다.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저희 친정엄마와 형님 친정엄마까지 너무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형님 친정어머니의 소식을 몰랐을 때 형님을 딸처럼 아껴준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며 저희 친정엄마에게 식사 대접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두 분이 너무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자주 시간을 가지고는 해요. 인연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 또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못된 사람은 어떻게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연에서 비롯된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겸손하고 평등한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만 양육강식이 강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 또한 약자에 섰을 때 큰 값을 치르게 되니까 말이에요. 좋은 인연이 제게 닿아 이렇게 좋은 날들이 많아진 행운을 평생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싶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채널 애청자분들께도 좋은 인연을 만나는 행운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